오늘은 설화. 자, 설화 중에서도 민담에 해당합니다. 이야기 주머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대갓집의 아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주머니에 모아주다. 잠깐. 이게 설정 자체가 참 재밌긴 해요. 그죠? 이야기를 주머니에 모아두었대요. 이게 가능한가?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자 주머니 안에 있던 이야기들이 그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의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기본적으로 의인화네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설화는 이야기 자체를 소재로 삼은 특이한 이야기로, 즉 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야기를 의인화하여 이야기는 주머니에 담으면 안 돼. 그러면 죽여. 뭐 해야 돼? 소통. 퍼뜨리고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전통적인 민담의 구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현 방식이니까 구어체, 즉 말하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술성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현을 통해 이야기의 수용자가 새로운 창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청자와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어적인 성격을 띠고 변이의 가능성이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라든가 기억에 따라서 이야기가 변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전 옛날에, 예전에, 이런 거죠. 그죠? 이건 민담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갓집에서, 대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감, 즉, 세력이 있는 양반집에서 독선생을 앉히고 공부를 시켰어요. 독선생이라고 하는 건 과외선생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아이 하나 놓고선 하는 거. 자,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다. 이거죠. 자, 줄이고, 그 다음에 요 해오체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때요? 구어적 특성이죠. 더더군다나, 주어도 없어요. 지금 잘 사는 집에서 선생님을 모셔놓고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과 한 가지 같은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거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이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구절을 왜 했습니까? 그렇죠. 이 독선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과외 공부하고 비슷해 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듣는 사람의 이해를 높이는 거죠. 다만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야기하는 사람, 한마디로 발화자 내지는 서술자가 개입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대갓집서 그 전에 이 단어는 원래는 없는 거죠. 원 대본에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즉흥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선생을 앉혀놓고 아들 공부를 딱 시키는데 이놈이 누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안 해. 라는 식으로 반복적인 표현도 나타나고요. 참과 같은 즉흥적 표현도 나타나고요. 또 이 대목은 생략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구술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재면은 공부를 하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 좀 해 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그 이웃 노인네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다 적는 거야. 이야기를 왜 적어? 워낙에 호기심이 많은 건가? 왜 적어? 이러는 거죠. 또 듣는 사람은 뭐야? 왜 적어 이야기를? 이거죠. 진짜 공부 안 하는 놈인가 봐.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선 하루 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한 알 적어선
요걸 또 꼭 종이에다가 다 적어가지고는 요놈의 걸 봉해가지고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쳐넣고 한 게 한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3개가 꽉 찼어요. 자, 여기서 가지고는이라는 말은 가지고는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적어선 하루 저녁에 한마디 들으면 또 하나를 적어서 요걸 꼭 종이에 다 적어서 이런 식으로 적어 이렇게 적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이런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거는 강조죠. 듣는 사람에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쳐넣고 한 게 한 3년 동안 그래 보니까 주머니 3개가 꽉 찼다는 거야. 즉 3년 동안 들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봉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즉 이야기를 주머니에 넣고 봉했다는 거, 즉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자기 방 대들보다가 딱 걸어놨지 이놈의 걸. 자, 이건 어때요? 이것도 구어적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것을 자기 방 대들보에다가 딱 걸어놨지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일종의 도치예요. 얘기 주머니를 보니까 3년 동안을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으니까 얘기 주머니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구어체, 해요체죠? 주머니 3개가 꽉 찼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3년 동안 저녁마다 매일같이 한 개씩 집어넣었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럼 1년에 365일. 365일 곱하기 3하면 3, 3은 9, 3, 6, 18. 와우! 1000개가 넘네,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를 옮겨 적어. 근데 이야기가 한두 자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많기는 많겠다. 주머니 터지겠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째 되던 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누가? 그렇지. 젊은 도련님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장면이 바뀌는 거죠. 4년째 돼서. 이런 동네에서 살 것 같으면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이런 동네는 이 도련님이 사는 동네가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술하고 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 이 동네. 즉 화자가 지금 이야기꾼이 이야기하는 동네 같으면 저기 홍천쯤으로 장가를 가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야. 즉 듣는 사람이, 청자 내지는 관객이 알만한 상황으로 비교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게 홍천쯤에 이 동네에 사니까 이 말이 나왔겠지. 만약에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저 경기도 수원쯤으로 장가 가게 됐어요. 만약에 강남이면 강남에서 강북쯤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렇게 지역이 어디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어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걸 뺄 수도 있겠고요. 이야기가 상당히 변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왜 그 가마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전엔 왜 가마에다가 그전엔 왜, 이것도 구어적 특성이죠. 그런데 내일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한마디로 출발하기 전날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어 명령하는 거야.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어 명령하는 거야. 역시 구비문학적 특성이에요. 반복. 너는 내일 누구누구 가마 모시고 너는 손님 접대를 해라. 자, 이렇게 되니까 뭐야? 생략적인 문체죠. 가마를 모시고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고 구어적으로 줄여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마를 모시고 그 새님 도령을 모시고 그 넘어갈 종이 참 동짓딸인데 헛개비 눈이 밤에 깜짝스럽게 이렇게 와서 눈을 실려 그 도련님 방 문턱을 이렇게 쭉 돌려 찢으니까
그 방은 도련님은 없고 빈 방인데 얘기 소리가 중중중중중 나더란 얘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역순행적이에요. 그 가마를 모시고 그 샌님 도령을 모시고 영을 고개를 넘어갈 종이야. 모시고 동호반복에다가 생략이 가능한 구조. 이건 없었대요. 구비문학적 특성이고요. 동짓달인데 헛개비눈이, 이때 헛개비눈이라는 건 한방눈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는 이렇게 많이 와서, 이러겠죠? 일종의 동작이 들어갈 것 같아요. 눈을 쓸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에 이렇게 돌려 쓰려니까 그 방에는 도련님은 없고 빈 방인데 얘기 소리가 어떤 소리냐고 뒤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리 얘기한다면 도련님을 해치려는 계획이에요. 중중중중중중 나더란 말이에요. 중중중중중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중얼중얼중얼 이런 뜻이에요. 중얼중얼나?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결국 뭡니까? 독자, 듣는 사람에게, 청자에게 호기심을 유도시키는 거죠. 그 전에 공부하던 방인데 도련님이 여기에 안 계시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귀를 찌우 겨우 들으려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찌우 겨우 들으려니까 라든가 아니면 중얼중얼중얼이라든가 이렇게 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동작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떠들더라. 그럼 여기서 말한 여러 사람은 진짜 사람이야? 아니지. 왜? 빈방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귀신들이에요. 어떤 귀신? 이야기 귀신들이 떠들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우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는 안 풀어놓는다. 자, 주머니에 가둔 건 뭐예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야? 이야기예요. 이야기 귀신들이 우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안 풀어 놓으니까 잡아야겠지. 결국 뭐야? 이야기 귀신들이 도련님을 해치는 이유는 이야기를 안 풀어 놓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이야기 귀신들이 자신들을 가진 도령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풀어 놓아야 돼. 안 풀면 안 되는 거야. 즉 이야기의 본질은 뭐야? 소통이야. 이야기의 본질은 뭐야? 전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재앙이 생긴다 라고 하는 당시 우리 옛사람들의 마인드, 전통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일 저 고개를 넘어 장가를 간다니까 우리가 잡아야겠다 이거지. 그래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도련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많이 나오겠지. 귀신끼리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하고 막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토론을 하는 거야. 내 말 들어라. 동지섣달에 이 고갯마루에다가 난데없는 돌배를 크다만 거 하나를 이렇게 입이 피어 늘어지게 하고 돌배가 이렇게 매달리고 하면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쓸 거야. 그러니까 그놈의 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가 그만 처먹으면 죽을 테니까 걸 해놓자 라고 큰 따옴표 빵빵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동지섣달은 계절적 배경일 것이고요. 이 고갯마루는 결국 이 도련님이 신분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 귀신들이 도련님을 해치려고 작당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난데없는 돌배라고 하는 것은 야생의 배예요. 먹는 배. 크다만 걸 커다란 것 하나를 이렇게 잎이 피어지게 하고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광대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의 동작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쓸 거야. 요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동작이 드러나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구어체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 죽을 테니까 걸 해놓자. 걸이 뭐야? 그것을 해놓지. 그것이 뭔데? 라고 한다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그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요 대목에서는 결국 뭡니까? 새신랑이 매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거죠. 요걸 그 가메발이 모시고 갈 그 종놈이 들었단 말이야. 가메발이라고 하는 건 가마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게 가마라고 칩시다. 이게 가마야. 이렇게 가마가 있다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극 봤으면 나올 거야. 그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요거 잡는 거 요걸 우리가 가마채라고 그래요. 이 가마채를 가메발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마하고 그 다음에 짐도 가메발이라고 합니다. 뭐 두 개가 다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요거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가메발이를 모시고 갈 그 종놈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이 종놈이 바로 뭡니까? 결국 사건을 해결할 인물이겠죠. 안 되겠다.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 라는 결심을 먹었거든. 근데 아침에 신랑 아버지가 부득이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내일 도련님 모시고 거길 가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야, 오늘 집안일 봐라. 너 도련님 못 모시고 가겠다. 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다 그 고개에서 딱 막아야 되는데 난관에 부딪힌 거죠. 위기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독자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 얘기한다고 그걸 믿어? 이야기가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런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독자들은 내지는 관객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넘어가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뭐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놈아 어느 명령이라고 네가 불복을 하느냐? 목이 잘라져도 나는 가야겠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을 받나. 이거야 뭐 그러니까 새신랑이 이런 뜻이에요. 짜리는 접사예요. 그냥 의미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거든. 저 새끼 왜 저래? 이런 거죠. 그죠? 야 무슨 얘기냐? 이번엔 내가 도련님을 모셔가야지. 다른 사람이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새신랑도 자기가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었거든. 아버님, 이번에는 뭐 아버님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게 하죠. 아니야. 이 사람은 집에서 손님 접대해야 돼.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간대네. 누가? 종이. 내 목이 잘라져도 간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아들이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누구야? 종이 모시고 간 거야. 결국은 도련님이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네요. 도련님은 제가 나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아니지. 그냥 기특한 거지. 아니나 달라. 이놈의 고개를 동지섰달에 눈이 허연데 올라가는데 고갯말에 딱 난데없는 돌배남기가 올라서 남기는 나무예요. 그럼 돌배나무가 되겠네요. 돌배가 이렇게 늘어졌는데 황홀하게 폈거든. 이렇게 늘어졌는데 황홀하게 폈거든. 자, 표정과 동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돌배가 많이 열리지도 않았어. 딱 2개가 열렸는데 저거나 따다오. 이러는 거야. 고개 올라오니까 목마르다. 따다고. 이제 따달라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가메발을 내려놓고 따는 척 하면서 따서는 내밀 돌판매질을 해서 말리 팽개쳐버리는 거야. 이런 도련님이 따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하니까 그걸 집어 던져? 이것 봐라 하고 꼬부장했단 말이야. 누가? 도련님이 꼬부장했대요. 꼬부장하다는 것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인이 돌팔매질하면서 이 돌배를 휙 던져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죠. 하지만 하인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도련님을 살렸어 안 살렸어? 살린 거죠.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러나 도련님은 뒤끝 있죠. 저 새끼가 우리 아버지 떼놓으려고 그럴 적에는 딴 놈 데려갔어야지. 저 돌배를 내가 먹을 건데 저놈 때문에 저걸 내가 왜 데리고 왔지? 짜증나. 뭐 이런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속은 꼬부장하게 언젠가 너 나한테 죽는다 각오해 하면서 가서 잔치를 지냈어요. 어디 가서 신분의 집에 가서
잔치를 지내가지고 와가지고는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종놈을 부른 거야. 돌배 집어던진 놈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 심통이 삐져가지고 내가 꼭 먹겠다는 돌배를 네가 따서 집어던졌어? 네, 도련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 그날 붙잡 우겨서 내가 도련님을 모시고 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 그 이야기를 쫙 했어.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데, 그렇지, 주머니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도련님을 모의해가지고요, 그 언덕배기 고개에야 돌배를 넣고요, 그 돌배를 먹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쫙 한 번 했다는 거죠. 요약적으로. 눈실러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련님이 그 공부하던 방에서 서로 귀신들끼리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지고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돌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 죽게 하자, 막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하고 요약을 했어요. 내가 우정 일부러 그렇게 간 거예요. 이놈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 주머니가 생각나거든. 그때 이놈은 누구야? 종이야? No, 아니에요. 도련님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참 자기 공부하던데 가보니까 대들보에다가 얘기 주머니 3개를 똘똘 말아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게 매달려 있거든. 그래,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 탁 터쳐가지고 풀어서 내보냈단 말이야. 한마디로 뭐야, 이야기를 쫙 널리 알렸단 얘기죠. 결국은 이야기의 본질이 뭐? 구전, 이야기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는 거야. 그때 헤쳐 보냈는데 나는 겨우 그놈의 것을 주워 듣다 보니까 한 반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진짜 그럴까? 어쨌거나 간에 이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요 반주머니밖에 못 가졌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구술자가 이야기 안에 들어가 버렸네. 그죠? 인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구비문학적인 특성이에요. 얘기는 이걸로 끝. The end.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게 즉흥성도 강하고요, 현장성도 강하고 구술성도 강하고 이야기가 막 변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더더군다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당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설하고요, 민담이에요. 서사적이고 허구적이고요, 주술적이다, 교훈적이다. 이야기는 널리 소통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연자, 즉 구술자가 민담을 구현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술성, 상황 발화하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문학 소통의 기본 형식과 이야기 주머니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 구연자와 그 다음에 관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 민담은 이야기 주머니라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누가? 화자가 다른 사람들, 누구? 청자 앞에서 뭐하는?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야기 주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즉 이야기가 화자에게서 청자로 소통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야기 주머니의 이야기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죠. 아무튼 간에 소설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작가, 소설, 독자의 관계가 됩니다.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쓴 소설이 독자에게 소통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화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작가가 소설을 쓰는 표현 활동과 청자가 이야기를 듣거나 독자가 소설을 읽는 수용 활동으로 문학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나아가 청자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한다거나 독자가 자기가 읽은 소설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이거는 소통이 확산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 주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주제는 이거를 원했던 거죠. 소통의 확산. 이야기 주머니를 구현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곧 청자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야기 주머니를 마지막에 나왔죠. 반주머니밖에 자기가 못 들었다고 했어요.
즉 무슨 소리냐? 나는 반주머니를 듣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는 어찌 본다면 청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이야기 상황을 봅시다. 이야기 상황은요, 현장성이 되게 강해요. 즉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즉 구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대목이 관객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건너뛰는 거죠. 관객의 반응이 좋아. 그러면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관객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분명히 화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청자의 반응은 동시에 화자가 청자의 생각을 듣게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화자가 청자가 되고 청자가 화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어찌 본다면 구전설화 내지는 구비설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라는 것은 이 장면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는 곧 청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주머니의 구술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똑같이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건데 조금 더 강조합니다. 구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적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의 능력이 상당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이야기는 특정한 작가가 없는 구전설화입니다. 특정한 작가는 없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본다면 이 이야기하는 사람, 구연자가 곧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연자는 자신이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청자와 대변하여 청자 및 구연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로 전달하고 청자는 구연자의 이야기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인 반응을 보면서 다시 구연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이가 드러나기는 하겠죠. 변이가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이야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주머니라 할지라도 이게 대전서 들려주는 이야기 주머니, 서울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주머니,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내지는 뭐 충청도냐 경상도냐 전라도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야기 너머의 속성, 즉 메타적 속성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주머니는요, 메타설화 내지는 메타구비문학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메타가 이런 점에서 메타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점에서의 메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난 구어적 특성입니다. 구어적 특성으로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6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구어적 종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요 내지는 야, 여 같은 거 사용되는 거예요. 즉흥적 표현은 그 전에 참, 뭐 이런 것들이죠. 청자를 의식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뭐 가야 되잖아요. 이걸로 끝납니다 라는 식이에요. 자,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지금 청자가 있는 상황과 비교하는 경우죠. 야, 지금 잘 사는 집에서 과외 선생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동네에서 살 것 같으면 저기 어디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동작이 필요한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중국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그 가마 모시고 샌님 도련님을 모시고 라든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블라블라, 장가를 가게 됐어요 블라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제는 중국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의인화한 또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로서 메타적 성격 내지는 메타설화적 성격을 갖는다. 메타설화적 성격으로 아까 하나 더 뭐였었죠? 그렇죠. 많은 창작이 가능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무슨 소린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 구비문학 내지는 메타설화란 문학에 대한 문학을 의미한다. 요거는 챙겨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설화라고 하는 것은 설화에 대한 설화를 의미한다.
자, 요 내용, 문학작품에서 사용된 문학적 기술,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메타설화, 내지는 메타구비문학은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거나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즉, 뭐야? 자, 이 설화 안에 다른 설화를 포함을 시켜. 그리고 그 설화가 이 설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자, 그리고 보니까 이야기 주머니라는 이야기는 구연자가 예전에 들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해주냐고요?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으면요, 재앙을 받아요. 왜 재앙을 받냐고? 그 재앙받는 것은 이 젊은 도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마치 이야기가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같은, 즉 안에 이야기하고 밖의 이야기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막 들고 날고 하는 거야. 이런 것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메타설화 내지는 메타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결국은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시 우리 민족 내지는 우리 민중들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기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화 이야기 주머니는 한국 정통 문화에서 소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작은 주머니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이야기란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시간적으로 전승하는데 그 본질이나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한 사회와 역사에 부합되는 이야기의 진실이 개발되고, 그리고 이야기의 흥미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설화처럼 이야기들을 가두어 두기만 하면 이야기가 가진 개방적 진실이 고정되고 생명마저 단절시키고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이야기에 관한 인식의 수준이나 이야기를 꾸미는 솜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타설화 내지는 메타구비문학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 내지는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야기의 기능들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갑자기 논문 한 서너 개가 또 튀어나와야 돼요. 아, 출처를 안 적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요약 정리하다가 나도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들 와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 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성격은 이런 형태를 띠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화 중에 민담 하나인 이야기 주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